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보고조리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그 마지막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밀감이 쉽게 갈변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타민C 때문입니다.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갈변을 억제하기 때문에 밀감, 귤의 경우 쉽게 갈변되지 않는다. 밀감이 쉽게 갈변되지 않는 이유는 비타민C의 함량이 많기 때문이다. 새우와 멸치 등 여러가지 해산물을 쪄서 말린 막국물을 니보시다시라고 하죠. 니보시다시라고 합니다. 새우, 멸치 등 여러가지 해산물을 쪄서 말린 막국물을 니보시다시라고 한다. 그 외에 여러가지 다시 종류를 보면 다시마를 사용한 곰부다시, 그리고 다시마 가스오부시를 사용한 1번 다시, 그리고 남은 1번 다시에 가스오부시를 추가해서 된장국이나 진한 조림에 사용한다. 2번 다시가 되겠습니다. 곰부 다시는 다시마만, 1번 다시는 다시마와 가스오부시, 그리고 남은 1번 다시에 다시 가스오부시를 추가해서 진한 조림에 사용하는 2번 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우, 멸치 등의 여러가지 해산물을 쪄서 말린 막국물은 니보시다시가 되겠습니다. 자, 동물성 식품의 근육 색소인 미오글로빈은 철을 함유하고 있고요. Fe, 철을 함유하고 있고, 채소류의 엽록소의 지용성 색소죠. 클로로필은 분자구조의 중간에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헤모글로빈과 함께 철을 함유하고 있어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이 미오글로빈이고요. 녹색인 엽록소의 지용성 색소인 클로로필은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다. 자, 아까 여러가지 감칠맛 성분을 봤었는데요. 이 가다랑이포의 감칠맛 성분이 뭐였죠? 멸치, 육류와 함께 이 가다랑이포의 감칠맛 성분은 이노신산이었습니다. 이노신산. 가다랑이포의 감칠맛 성분은 이노신산이다. 자, 대합의 제철은 가을에서 이른 봄까지고 3년생이 가장 맛있습니다. 3년 정도 자란 게 가장 맛있다. 뭐가? 대합. 대합의 제철은 가을에서 이른 봄까지고 3년생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구울 때는 국물이 튀지 않게 눈은 잘라버립니다. 눈은 자른다. 그리고 보통 모래바닥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엷은 소금물에 해감 후 사용해야 된다. 모래바닥 수심 20m까지 서식을 하는 대합입니다. 제철은 가을에서 이른 봄이고 3년생이 가장 맛있으며 구울 때는 눈을 자르고 해감 후 사용한다. 모래바닥 수심 20m까지 서식하는 대합입니다. 발연점이 높아서 튀긴 기름으로 적합한 기름들은 콩기름, 대두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등이 되겠어요. 자, 콩기름, 대두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등은 발연점이 높아서 튀긴 기름으로 적합하다. 하지만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발연점이 낮아서 튀긴 기름으로 적합하지 않겠죠? 자, 육류와 어류의 올바른 해동법을 알아보면 고온에서 급속 해동 시에는 단백질의 변성을 가져와서 드랍이 발생합니다. 고온에서 급속 해동 시에는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보수력이 떨어져 수분 손실이 발생하는 드랍이 발생한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냉장 해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온도는 5에서 15도 정도로 냉장고에서 냉장 해동, 자연 해동을 한다. 이 방법이 위생적이고 영양 손실도 적은 방법입니다. 육류, 어류를 해동하는 방법은 5에서 15도에서 냉장 해동, 자연 해동한다. 자, 일식 중요리에는 오카유와 조스이가 있는데요. 먼저 오카유는 팥, 쌀 등 곡류에 물을 충분히 넣고 부드럽게 끓인 일식죽입니다. 흰 쌀로 만들면 시라가유, 녹두죽이다 료쿠도우 가유, 팥죽은 아즈카 가유라고 합니다. 모두 오카유고요. 자, 일본식 꿀꿀이죽이라고 불리는 조스이는 샤브샤브나 오고, 게, 닭고기 등 육수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냄비 요리나 전골 요리를 한 후에 그 남아있는 막국물에다가 밥을 넣고 끓인 부드러운 죽입니다. 자, 샤브샤브 집에 가면 남은 국물에 밥을 넣어서 죽을 만들어주죠. 그런 남은 막국물에 밥을 넣어서 끓인 죽이 조스입니다. 자, 일식에서 무침조리의 양념은 된청소참으로 만듭니다. 된장, 청주, 소금, 참깨로 만드는 무침조리의 양념. 반면에 초회조리의 양념은 간청식설입니다. 간청식설. 식초가 들어가겠죠. 초회조리에는 간장, 청주, 식초, 설탕입니다. 초회조리는 간청식설. 무침조리는 된청소참을 양념으로 쓴다. 된장, 청주, 소금, 참깨. 무침조리의 양념이고, 간장, 청주, 식초, 설탕은 초회조리 양념이다. 자, 무침은 먹기 직전에 무쳐야 맛있죠? 그리고 무침에 곁들이는 것은 차조기 잎이나 무순입니다. 차조기 잎이나 무순을 일식 무침조리에 주로 곁들인다. 자, 제품 포장에 왼쪽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면 뜻은 방사선 조사식품이죠. 방사선으로 살균, 살충 등을 한 거기 때문에 보통 열을 가해서 식품 살균을 하지만 생야채나 과일, 육류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포장할 때 열을 가해서 살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조사하는데 그 방사선 조사 식품의 표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뭐 유기농 표시, 새마을운동 이런 거 아니에요. 방사선 조사 식품이다. 40에서 45도에서 겨자의 매운맛을 우리는 가장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겨자의 매운맛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 범위는 40에서 45도다. 이러한 겨자의 매운맛 성분은 시니그린인데요. 겨자에는 매운맛 성분 시니그린이 들어있어서 40에서 45도에서 매운맛을 가장 강하게 느낀다. 닭고기나 송이버섯, 장어, 은행 등을 찜주전자에 넣고 다시 국물을 넣어서 쪄서 낸 일식 요리는 도빅무시입니다. 도빅무시. 그림과 같이 재료를 찜주전자에 넣고 다시 국물을 넣어서 쪄낸 일식 요리는 도빅무시다. 대표적으로 닭고기, 송이버섯 넣고요. 장어, 은행 등도 넣어서 찜주전자로 다시 국물을 넣고 쪄낸 일식 요리가 도빅무시다. 문어, 닭고기 등의 재료를 부드럽게 쪄냈다. 야와라카 무시입니다. 야와라카 무시. 야와라카 무시는 문어, 닭고기 등의 재료를 부드럽게 쪄낸 요리다. 야와라카 무시. 뼈까지 충분히 익혀서 생선 육수의 감칠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한 일식 요리는 호네무시입니다. 뼈까지 충분히 익혔다 키워두고요. 생선 육수의 감칠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한 요리다 나오면 호네무시 찾으셔야 됩니다. 찹쌀을 불려서 벚나무 잎으로 말아서 다른 재료와 함께 같이 쪄낸 일식 요리는 찹쌀과 벚나무 잎이 키워드겠죠. 사쿠라 무시입니다. 벚꽃인 사쿠라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찹쌀을 잘 불려서 벚나무 잎으로 말아서 다른 재료와 같이 쪄낸 일식 요리를 사쿠라 무시라고 한다. 자, 덮밥의 종류에 따른 고명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고명은 맛도 있어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되는 식과 미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일단 재료를 구워 올린 덮밥. 구워서 올린 덮밥에는 실파와 대파로 고명을 합니다. 그리고 튀겨 올린 덮밥. 튀겨 올린 덮밥에는 색감 살린 고명. 색감이 살아있어야 된다. 튀겨 올렸으니까 색감 살리자. 구워 올린 데에는 실파와 대파. 튀겨 올리면 색감 살린 고명이다. 그리고 생선회를 그대로 올린 덮밥에는 일단 비린맛을 제거해야 되니까 고추냉이, 양파, 무순, 실파, 김. 고추냉이, 양파, 무순이 들어갑니다. 생선회를 올린 덮밥에는 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추냉이, 양파, 무순 들어가고 실파, 김으로 고명합니다.
그리고 막국물로 익힌 재료를 올린 덮밥에는 국물이 들어가니까 쑥갓 들어갑니다. 쑥갓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실파, 김으로 고명을 한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구별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알아둡니다. 구워 올린 덮밥에는 실파와 대파, 튀겨 올린 덮밥에는 색감 살린 고명, 생선회를 올렸다. 비린맛 제거를 위해서 고추냉이, 양파, 무순, 실파, 김. 막국물로 익힌 재료를 올렸다. 쑥갓, 실파, 김입니다. 자, 육류, 식육은 얼릴 때는 급속 동결로 하고 해동할 때는 완만 해동, 냉장 해동해야 되겠죠. 자연 해동 해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결할 때는 급속 동결, 해동할 때는 완만 해동해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초에 사용하는 조미료를 만드는 재료는 쇼유, 식초, 설탕 들어가고 후추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에 사용하는 조미료를 만들 때는 쇼유, 식초, 설탕으로 만들고 후추는 들어가지 않는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각 분해 효소들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차례로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잘게 쪼개지게 되겠는데요. 소화 과정 중에 이 분해 효소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분해 효소들이 분비가 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칭시킬 수 있으셔야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는 아밀라제, 수크라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있었죠?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하는 알파아밀라제, 그리고 다시 덱스트린을 메가당으로 분해하는 베타아밀라제. 이 아밀라제는 프티알린이라고도 하고요. 침성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포가, 설탕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이 수크라제는 소장에서 분비되는 장액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크라제는 장액에 들어있다. 소장에서 분비되고요. 그리고 말포포, 말토스, 메가당을 포도당 2분자로 분해하는 말타아제는 췌장과 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말타아제는 췌장과 소장에서 분비된다. 그리고 이당류 락토스를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하는 락타아제는 락포가 알이었죠. 역시 소장의 장액, 소장의 장액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 효소 중에 리파아제와 스테압신이 있는데요. 리파아제는 위액과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 스테압신은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리파아제와 스테압신은 췌장에서 분비되는데 리파아제는 위액에서도 분비가 된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는 펩신, 트립신, 에렙신 있죠? 각각 우리 몸에 펩신은 위액, 트립신은 췌장, 이자액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에렙신은 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장액이라고 하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거고 이자액, 췌장액이라고 하면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펩신은 위액, 트립신은 췌장액, 에렙신은 소장에서 분비가 된다. 그리고 쓸개즙에서 분비가 되는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는데 지방을 유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비타민 K의 합성을 돕는다. 담즙, 쓸개즙의 역할은 간에서 생성돼서 지방을 유화시키고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시키고 비타민 K의 합성을 하게 한다. 쓸개즙, 담즙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240kcal를 섭취했을 때 이상적인 탄수화물 섭취량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하루 섭취량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 비율을 보면 됩니다. 탄수화물은 55에서 60% 정도, 단백질은 20에서 25%, 지방은 15에서 20% 정도를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섭취해주는 것이 이상적인데 탄수화물을 물었으니까 50%를 기준으로 하면 1200kcal겠죠? 그런데 섭취량을 물었으니까 이 열량 단위 kcal를 g으로 바꿔줘야겠죠? 탄수화물은 1g당 열량 4kcal이기 때문에 1200kcal는 4로 나누면 300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300g과 제일 가까운 수치를 찾으면 된다. 보기가 4개가 있는데 여기서 330에서 420 기출문제에서는 요 보기가 정답이었고 다르게 나오더라도 가장 근사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담즙의 성분으로 비타민 D3의 전구체가 되며 가스 발생을 증가시킨다 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콜레스테롤은 담즙의 성분이다. 오, 비타민 D3의 전구체가 된다. 맞는 말이고요. 가스 발생을 증가시킨다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설탕 결정화를 증가시킨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어요. 콜레스테롤이 설탕 결정화 증가시키는 것과는 상관없다. 히스티딘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더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에는 아이오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니날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히스티딘, 아르지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성장기 어린이에게 더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다 하면 히스티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생물가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생물가는 우리 몸이 체내로 단백질을 흡수해서 그 흡수량 대비 얼마나 이용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생물가는 단백질의 체내 이용 정도를 나타낸다.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구하는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 질소량 나누기 체내로 흡수하는 질소량이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테이지로 생물가가 나옵니다. 자, 우리 몸에 흡수한 질소량 대비해서 배출되고 남아있는, 보유하고 있는,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 질소량이 바로 생물가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의 생물가를 보면 우유가 90이고요. 달걀이 87, 돼지고기 79, 소고기 76, 대두 75, 밀가루가 52 정도입니다. 우유가 생물가가 90으로 아주 높다. 이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정도 알고 계시고 또 단백질의 영양가 정도를 나타내는 단백가가 있는데요. 단백가가 클수록 영양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달걀이 100입니다. 비타민과 섬유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달걀이 100이라고 했을 때 소고기는 83, 우유가 78, 대두 73, 쌀이 72, 밀가루는 47이 되겠습니다. 자, 철, 칼슘, 요오드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 원소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기질 중에는 산성과 염기성으로 알칼리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산성을 띠느냐, 염기성, 알칼리성을 띠느냐는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질 성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이나 인, 염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산성을 띠고 대표적으로 곡물류나 육류, 어패류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을 띠는 식품들이 주로 함유하고 있는 무기질 성분은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식품들이 우리 몸에서 알칼리성을 띠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우유, 굴 등이 알칼리 식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더 보시면 산성식품에는 육류, 생선, 여러 가지 당류, 치즈 등 유제품, 그리고 곡물, 빵, 케이크 등 곡물 제품, 초콜릿, 커피나 홍차 등이 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식품들은 각종 채소들, 그리고 달지 않은 과일류, 아보카도, 파프리카, 토마토 등 과일류가 알칼리성이 되겠습니다. 자, 각 원소별로 그럼 우리 몸에서 하는 일과 결핍 시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며 어떤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철은
우리 몸에서 헤모글로빈을 생성하고 산소 운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적혈구를 형성합니다. 부족 시에는 빈혈이 발생하고 달걀이나 육류, 유제품,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철은 헤모글로빈 생성, 산소 운반과 적혈구 형성을 하고 부족 시에 빈혈이 발생하며 달걀과 육류, 유제품,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다. 자, 칼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골격과 치아를 형성하는 무기질이고요. 부족 시에 골다공증, 골연화증, 구루병에 걸립니다. 우유와 유제품, 달걀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자, 요오드 I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부족 시에 갑상선종이 발생하고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으로 대표적으로 다시마와 미역이 있겠죠. 자, 황은 머리카락과 손톱 성장에 관여합니다. 황은 머리카락과 손톱 성장에 관여하고 달걀, 육류, 우유,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나트륨은 체액의 삼투압과 수분 조절을 한다. 과잉 시에는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소금, 우유, 육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수분을 조절한다. 과잉 시에 동맥경화 올 수 있고 소금과 우유, 육류에 많이 들어있다. 나트륨입니다. 계속해서 E는 골격과 세포의 구성 요소입니다. 콩과 난황, 어패류에 많이 들어있다. E는 골격과 세포의 구성 요소고 콩, 난황, 어패류에 많이 들어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이완, 신경 전달 물질, 체액의 알칼리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부족 시에 경련이 일어나고 떨림이 일어납니다. 곡류와 채소,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마그네슘. 자, 염소 CL은 위액의 주성분이고 부족 시에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이 온다. 소금, 우유, 달걀, 육류에 많이 들어있다. 염소입니다. 위액의 주성분. 부족 시에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나타나고 소금, 우유, 달걀, 육류에 많이 들어있다. 자, 아연은 인슐린 합성과 자극 활성화를 합니다. 부족 시에는 당뇨병과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이 있고 간, 굴, 청어, 달걀, 치즈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아연입니다. 인슐린 합성과 자극 활성화에 관여하고 부족 시에 당뇨병과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다. 간, 굴, 청어, 달걀, 치즈 등에 많이 들어있는 아연입니다. 자, 올리고당류는 3당류, 4당류라고 하는데 청량감이 있고 감미도가 설탕 대비해서 좀 덜 달죠. 20에서 30%가 낮고 설탕 대비해서 충치도 덜 생기는 항충치성이 있다. 그리고 장내 비피더스 균의 증식 효과가 있지. 비피더스 균의 억제 효과다 하면 틀려요. 올리고당은 장내 비피더스 균의 증식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장내에 도달해서 발효가 됩니다. 자, 올리고당류의 특징은 청량감이 있고 감미도가 설탕 대비 20에서 30% 낮고 항충치성이 있다. 그리고 장내 비피더스 균의 증식 효과가 있고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은 채 대장에 도달할 수 있다. 대장에 도달해서 발효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고당류입니다. 탄수화물, 당질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비타민이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티아민이죠.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당질 대사 과정에 관여한다. 결핍됐을 때 각기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수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지방의 연소와 합성이 이루어지는 장기 어디일까요? 간입니다. 간에서 지방의 연소와 합성을 한다. 자,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이 분비한 독소니까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이겠죠.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해 감염을 일으킨다. 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한번 알아보면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 이 공전이란 것은 식품위생법상 규정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의 규격 및 사용 기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ADI란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Acceptable Daily Intake라고 해서 ADI란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한다. GRAS란 역사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 인정된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Substance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물질, 역사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화합물을 의미한다. 약자로 GRAS입니다. 하지만 식품 첨가물은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아무리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라도 최소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 틀렸다. 탄저병, 브루셀라증 같이 사람과 가축 양쪽에 이완되는 전염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죠. 사람과 가축 양쪽 모두 전염되는 병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탄저병, 브루셀라증을 비롯해서 또 다른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은 인수 공통은 부탄결엔, 야리돈큐 이렇게 외웁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엔 부탄결엔, 야리돈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탄결엔, 야리돈큐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식자재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관 방법은 원재료와 완성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바닥과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보관합니다. 딱 붙여서 하면 안되고 바닥과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워 보관한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청결한 용기에 덮개로 덮어서 보관한다. 맞는 말입니다.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완성품을 구분해서 보관하고 바닥과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우고 뚜껑이 있는 청결한 용기에 덮개를 덮어서 보관한다. 하지만 식자재와 비식자재를 함께 식품창고에 보관한다. 분리해서 보관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입으로 섭취해서 경구로 감염되는 경구 감염병에는 유행성 간염, 콜레라, 세균성 이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뇌염은 아니다. 자, 일본 뇌염은 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모기로부터 매게 되는 일본 뇌염은 경구 감염병 아닙니다. 유행성 간염, 콜레라, 세균성 이질 같은 것들이 경구 감염병이다. 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해썹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죠.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해썹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다. 경구감염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는 경구감염병이냐 아니면 세균성 식중독이냐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경구감염병은 소량, 미량의 균으로 감염이 가능하고 세균성 식중독은 대량의 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들이 연결고리가 돼서 쭉 이어지는 그런 감염환이 성립된다. 맞고요. 그리고 잠복기는 깁니다. 경구성 감염병은 잠복기간이 길다. 하지만 식품을 증식 매체로 한다. 이건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자, 경구형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을 비교해보면 일단 경구형 감염병은
미량에도 발생하는 반면에 세균성 식중독은 균이 다량일 때만 대량일 때만 발생합니다. 식중독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해서 발생한다. 경구형 감염병은 잠복기가 긴 반면에 세균성 감염병은 잠복기가 짧다. 경구형 감염병은 2차 감염이 빈번하지만 세균성 식중독은 살모넬라 균 외에는 2차 감염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경구 감염병은 불강력적인 반면에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 내에 균 증식을 방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식품이 이 증식 매체이다. 그게 세균성 식중독이 가진 특징이고요. 경구형 감염병은 예방주사 등으로 면역이 되고 세균성 식중독은 면역이 안 된다는 특징. 그리고 경구 감염병은 식수로 물로 감염이 되고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 경로 중에 식수는 거의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부패 요인에는 수분, 온도, pH가 있고 영양분도 있겠죠.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분, 온도, pH, 영양분 등이 식품 부패 요인이고 가열은 아닙니다. 가열은 세균을 죽이니까 보존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부패 요인이 아니다. 제품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서 포장에 이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질소죠, 질소. 자, 식품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포장에 이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질소입니다. 다음 중 작업 공간의 세균에 가장 적당한 것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효율이 높은 게 자외선 살균입니다. 자외선 살균이 작업 공간 살균에 가장 적당하다. 적외선 살균, 가시광선, 자비살균이 열탕살균인데 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체 조리 공간, 작업 공간을 살균할 때는 자외선 살균이 가장 적합하다. 다음 중 식중독과 관련해서 세균의 생육에 최적인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일단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높을수록 세균이 번식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순수한 물에 대한 식품의 수증기압이 이 수분 활성도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인 1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건 0.9에서 1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 식품의 수분 활성도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식품의 수증기압이기 때문에 식품의 수증기압 나누기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이렇게 구합니다. 임의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 있어서의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의 비율이다. 하지만 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물의 수분 활성도인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소수 단위로 나오는 거죠. 소수 단위로 나오는데 이 수분 활성도가 1에 가까울수록 수분 활성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냉동된 육류 등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하고 큰 특징입니다.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하다. 냉동된 육류 등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이고 수막염이나 임신부의 자궁 내 폐혈증을 일으키는 식중독은 리스테리아균입니다. 냉동된 육류 나온다. 수막염이나 자궁 내 폐혈증이다. 리스테리아균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중 감염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먼저 포도상구균, 보톨리누스균은 독소형 식중독의 대표적인 균입니다. 그리고 고초균, 청국장이나 낫또 등에 들어있는 고초균은 식중독균이 아니죠. 우리 몸에 이로운 균입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청국장이나 낫또 등에 들어있는 균이다. 이 살모넬라균이 대표적인 감염형 식중독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감염형 식중독이냐 독소형 식중독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감염형 식중독균은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이 있습니다. 감염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감살대비다. 감살대비. 그리고 독소형 식중독에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 독포보, 포도상구균과 보툴리누스균은 독소형 식중독균이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등 공전, 이 기준서라고 했죠? 누가 작성하고 보급하는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공전 기준을 작성한다.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저온으로 보존하는 시스템을 저온유통체계라고 합니다. 냉장, 냉동 유통체계 아니고 말 그대로 저온으로 보존하니까 저온유통 시스템, 저온유통체계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3대 식중독 원인균은 세균성 식중독 중에 감염형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과 장염 비브리오균 그리고 독소형인 포도상구균 이렇게가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3대 식중독 원인 세균입니다.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하지만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아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아니고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이 3대 식중독 원인 세균입니다. 어육이나 식육의 초기 부패를 확인하는 화학적 검사 방법은 휘발성 염기질소량 측정 맞고요. pH 농도 측정, 트리메틸아민량의 측정 모두 초기 부패 확인하는 화학적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탄력성 측정 눌러봐서 얼마나 탄력이 있는가는 화학적 검사 방법이 아니겠죠? 화학적 성분을 측정하거나 약품으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화학적 검사 방법이고 탄력성 측정은 찔러보는 거니까 물리적 검사 방법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식중독 원인균은 미호기성이다. 현기성은 아니고 호기성인데 약한 호기성이다. 발육 온도는 36도에서 46도 정도다. 원인은 오염된 식육 가공품, 우유를 통해서 발생하네요. 그리고 소화에서는 이질과 같은 설사 증세를 보인다. 자, 좀 생소하실 텐데요. 캄필로박터 제준이라는 세균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미호기성 세균으로 발육 온도가 36에서 46도, 오염된 식육 가공품, 우유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소화에서 이질과 같은 설사 증세를 보이니까 캄필로박터균은 이 소화, 제준이라는 소화한테 설사를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캄필로박터 제준이. 유행성 간염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죠. 유행성 간염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결핵은 세균성이고요. 발진 티푸스는 역시 세균과입니다. 리케치과 세균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원충이 옮기는 질병입니다. 유행성 간염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살모넬라균은 그람 음성입니다. 그람 음성 강균이다. 발육 최적 pH는 pH 7에서 8, 최적 온도는 37도이다. 그리고 60도에서 2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한다. 모두 살모넬라의 특징 맞습니다. 살모넬라균은 그람 음성이고요. 발육 최적 pH는 7에서 8, 온도는 37도다. 60도에서 2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한다. 하지만 살모넬라는 독소에 의한 식중독균을 일으키는 거 아니죠? 독소는 포보였습니다. 포도상규균과 보툴리누스균이었죠. 살모넬라는 세균성 식중독 중에 감염형 식중독이었습니다. 자, 육류의 변질, 달걀의 변질, 어패류의 변질은 모두 땡땡이다. 하지만 열에 의한 식용유 변질은 좀 다른데요. 육류, 달걀, 어패류의 변질은 부패죠. 부패고 열에 의한 식용유의 변질은 산패겠죠. 산패다.
사냥, 양, 돼지, 소에게 감염되면 유산을 일으키고 인체 감염 시 고열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아까 했었죠? 브루셀라증이죠. 파상열이라고 하는 브루셀라증. 파상열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데 2급 감염병에 속하는 감염병은 자,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모두 2급 감염병 맞습니다. 자, 1급 감염병부터 4급 감염병까지 수많은 감염병 중에 어디에 속하는 감염병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매번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감염병 종류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 암기됩니다. 자, 보기 중에 비브리오 폐혈증 나왔다 그러면 3급입니다. 2급 아니고 비브리오 폐혈증은 3급이다. 자, 2급에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제 2급 감염병에는 방금 봤던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있고요. 결핵, 수두, 홍역,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100일의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2급 감염병에는 콜장대,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결핵, 수두, 홍역,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100일의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쭉 들어보십시오. 제1급 감염병이라고 하면 생물 테러 감염병 및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17종이 있는데요. 패스트, 탄저병, 디프테리아, 에볼라, 보톨리듐 독소증, 두창, 야토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리프트밸리, 마버그열, 라사열, 크리미안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신종 감염병 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급에는 패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에볼라, 보톨리듐 독소증, 두창, 야토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이 있다. 자, 제3급 감염병에는 하상풍과 B형, C형 간염, 일본 뇌염, 말라리아,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열, 발진 티푸스, 브루셀라증, 광견병이죠. 공수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에이즈,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등이 3급이 되겠습니다.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유행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2급과 마찬가지 내용이죠.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런 말이 들어가고 격리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유행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4급 감염병에는 1, 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를 위해서 표본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인데요. 보통 대부분 기생충류입니다.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그리고 성병들, 임질 매도, 그리고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등이 4급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1급 감염병에는 패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에볼라, 보톨리듐 독소증, 두창, 야토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리프트밸리, 마버그열, 라사열, 크리미안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신종 감염병 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3급 감염병에는 파상풍, B형, C형 간염, 일본 뇌염, 말라리아,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열, 발진 티푸스, 브루셀라증, 공수병, 에이즈,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 등이 3급이고요. 4급에는 회충증, 편충증, 요충, 간흡충, 폐흡충, 수족구병, 임질매독, 인플루엔자가 4급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식물성 자연독 성분이 아닌 것은 무스카린은 광대버섯에 있는 자연독입니다. 광대버섯 자연독은 무스카린, 솔라닌은 감자 싹이죠. 햇빛에 노출된 파란색 감자에서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고시폴은 모카씨 기름이죠. 모카씨 기름에 들어있는 자연독 성분이 고시폴입니다. 하지만 테트로도톡신은 식물성이 아니죠. 보고독이니까 동물성 자연독이다. 테트로도톡신은 보고독으로 동물성 자연독이고 무스카린은 광대버섯, 솔라닌은 햇빛 노출된 감자, 고시폴은 모카씨 기름에 들어있는 식물성 자연독 성분이다. 동미나리에 함유된 유독 성분은 시큐톡신입니다. 시큐톡신. 동미나리 시큐톡신. 시큐톡신 동미나리입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균의 특징은 태초의 고양이, 얘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해수에 존재하는 세균이고요. 그래서 소금물을 좋아해요. 3에서 4%의 식염 농도에서도 잘 발육한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되면 사람의 혈구를 용혈시키기 때문에 아주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람 양성균이며 아포를 생성하는 구균이다. 아니고요. 그람 음성균입니다. 이 그람 양성균, 음성균을 구분하는 그람 보기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포 염색법을 사용해서 세포를 염색했을 때 푸른색을 띠는 아포를 가지고 있는 균이다. 그러면 그람 양성균이고요. 붉은색을 띠고 아포가 없다. 그러면 그람 음성균입니다. 그람 양성균에는 포도상규균, 폐렴, 디프테리아, 나병, 파상풍균, 탄저균이 있고요. 좀 말도 안 되지만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푸른 포도 먹고 기침해서 양성 나와서 페디파탄 나서 아프다. 페디파탄 나 아프다. 푸른 포도 먹고 기침, 양성 나와서 페디파탄 나 아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푸른 포도니까 푸른 포도 먹고 양성 나왔다. 그러니까 포도상구균은 그람 양성균이고 페디파탄나, 폐렴, 디프테리아, 파상풍균, 탄저균, 나병 이 정도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람 음성균은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 이질, 콜레라, 패스트, 티푸스 있고요. 대장살이 콜, 붉은 패티 먹으면 음성이고 아프지 않다, 아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대장살이 콜 패티, 대장살이 콜 붉은 패티. 자, 대장균, 살모넬라, 이질, 콜레라, 패스트, 티푸스 음성이라 아프지 않습니다. 붉은 패티 먹으면 음성 나온다. 대장살이 콜 패티, 그람 음성균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되시더라도 몇 번 들으면은 시험 보실 때 생각이 날 겁니다. 푸른 포도, 양성 나와 패디 파탄나, 대장살이 콜 붉은 패티 음성입니다. 대장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당을 분해한다, 호기성 또는 통성 현기성이다, 무아포 강균이다, 그램 양성이다. 자, 여기 그램 양성이다 나왔네요. 아까 외운 거 쓸모있나 한번 볼까요? 대장살이 콜, 붉은 패티 먹고 음성 나와서 아프지 않다 그랬죠? 자, 대장균은 그램 음성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법이 유용하게 쓸 때도 있다. 다 1, 2, 3번은 다 맞는 말이죠? 대장균은 유당을 분해하고 호기성 또는 통성 현기성이다. 무아포 강균이다. 무아포니까 아포가 없으면은 음성 나와서 아프지 않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무아포.
그래서 gram 음성균이다. gram 음성균에는 세포 염색법에서 붉은색을 띠고 아포가 없다.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 이질, 콜레라, 페스트, 티푸스, 대장살이 콜, 붉은 패티 먹으면 음성 나오고 아프지 않습니다. 자, 화학적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유해색소의 경우 급성 독성은 문제가 되나 소량으로 연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만성 독성에 문제는 없다.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급성도 문제되고 소량을 연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만성 중독에 문제도 생깁니다. 나머지 다 맞는 말인데 볼까요? 인공 감미료 중에 사이클라메이트는 발암성이 문제되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옵니다. 사이클라메이트 사용 금지되어 있다. 유해성 보존 요인 포르말린은 식품에 첨가할 수 없고 플라스틱 용기에서 용출되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포르말린 규제하고 있다. 맞고요. 유해성 표백제인 롱가리 사용 시에는 포르말린이 장기간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하다. 맞겠죠. 포르말린이 용출될 수 있는 표백제 롱가릿은 식품에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하다. 맞습니다. 생산 관리에는 원가 관리, 생산량 관리, 납기 관리, 품질 관리 있습니다. 생산을 관리한다. 가격과 생산량, 그리고 납기를 지켜서 수급이 원활해야 되겠죠. 그리고 품질 관리도 꼭 해줘야 된다. 모두 생산 관리에 속합니다만 재고 관리, 판매 관리는 생산 관리 아닙니다. 재고 관리나 판매 관리는 생산 관리에 속하지 않고 원가 관리, 생산량 관리, 납기 관리, 품질 관리가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원가의 계산 목적은 뭐냐? 원가를 알아야 얼마에 팔아야 될지 판매 가격이 나오겠죠. 판매 가격의 결정. 그리고 원가를 알아야 그 가격에서 원가를 뺀 이윤, 마진이 계산이 되겠죠. 이익 계산에도 생산 원가 계산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원부자재 관리에도 생산 원가 계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결정, 이익 계산, 원재료, 부재료 관리 모두 생산 원가의 계산 목적이고 설비 교체는 아닙니다. 설비 교체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 계산하지 않는다. 그럼 이러한 원가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나? 일단 직접 원가, 생산 원가라고 하는데요. 직접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직접 원가의 구성 요소를 찾아라 하면 제노경입니다. 제노경.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직접 원가입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라고 하면 이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제조 원가에는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가 포함된다. 그리고 총 원가라고 하면 이 제조 원가에다가 다시 판관비가 들어갑니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더해져서 총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자, 직접 원가에는 제노경이 있는데 직접 원가에서 제조 원가로 올 때는 거기에다가 제조 간접비가 추가되고 다시 제조 원가에서 총 원가로 올 때는 판관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추가된다. 직제총으로 내려오면서 하나씩 추가가 되죠. 그리고 1인당 생산 가치라고 하면 1인당이니까 이 생산 가치를 사람 수로 나눠주는 거겠죠. 1인당 생산 가치는 생산 가치 나누기 사람 수다. 그리고 제품의 가치는 우리가 흔히 가성비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가격에 대비해서 가격과 성능의 비율이죠. 그래서 품질이나 성능 나누기 원가 또는 가격이다. 품질이나 성능을 원가나 가격으로 나눠주면 제품의 가치가 나온다. 이런 식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허가된 천연 유화제는 유화제죠. 용매에 용제가 잘 섞이도록 유화시켜주는 에멀전의 기능을 해주는 유화제는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구연산은 그냥 산 첨가제고요. 고시폴은 모카씨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고시폴. 그 다음에 세사몰은 세서미, 참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세사몰. 자, 이 레시틴은 복합 인지질로 인체의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죠. 생체막을 구성해서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시틴, 허가된 천연 유화제다. 난황대두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가수분해 시에 콜린, 인산, 지방산과 글리세린을 생성한다. 이 인산 성분이 함유돼서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레시틴입니다. 이 세사몰은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가 세사몰이 되겠습니다. 참깨 세사미, 리그난, 세사몰입니다. 다음 중 살모넬라균의 주요 감염원은 자, 살모넬라균은 육류를 통해 감염되죠. 육류를 통해 감염된다. 살모넬라균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및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감염되는 살모넬라균. 경구 감염병의 예방 대책 중에 전염원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은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 치료한다. 맞고요.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의 대변을 검사하고 보균자를 관리한다. 맞겠죠? 일반 및 유흥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모두 전염병, 경구 감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어둡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모아둔다? 일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행동이겠죠?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밝은 보이는 곳에서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균체의 독소 중에 뉴로톡신을 생산하는 식중독균은 뉴런이죠? 신경 쪽이겠네요. 그럼 신경 독소를 생산하는 식중독균은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균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균. 신경 독소로 사시나 근육 마비, 언어 장애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균. 발음이 어렵죠? 언어 장애가 일어나면 발음이 잘 안 되는 이름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균, 뉴로톡신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인수공통 감염병 뭐였죠? 부탄결엔 야리돈큐였죠. 부탄결엔 야리돈큐. 자, 2번 있네요. 부탄결엔 야리돈큐.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 부탄결엔 야리돈큐. 노화가 잘 일어나는 전분은 어느 성분의 함량이 높은가? 노화가 잘 일어나는 전분은 아밀로스 성분의 함량이 더 높습니다.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전분이 노화된다는 것은 말랑말랑해지는 호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분을 방치해두면 점점 굳어져서 덩어리지고 결정성을 띈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 노화라고 하는데요. 노화가 일어나는 이 전분의 성질은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자, 습열 조리법은 물을 끓여서 그 물에다가 내용물을 넣어서 조리를 하는 거죠. 설렁탕, 갈비찜,
버섯 전골이 습열 조리법을 이용한 음식에 해당하고 불고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렁탕, 갈비찜, 버섯 전골은 습열 조리법에 해당하지만 불고기는 아니다. 육류를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풍미가 좋아지죠. 풍미의 생성. 하지만 비타민이 손실되고 육류 속 단백질이 응고를 하게 된다. 이게 모두 육류에 열을 가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중량 증가는 아니겠죠. 중량이 수축돼서 감소하겠죠. 육류를 가열할 때는 풍미의 생성, 비타민의 손실, 단백질의 응고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중량은 감소하지 증가하지 않는다. 고등어 구이 정미 중량 70g을 조리하고자 할 때 1인당 발주량은 약 얼마인가? 요 가로 속이 중요하죠. 단 폐기율은 35%다. 자, 고등어 구이를 조리를 하고 나서 어떠한 중량만큼 조리를 했는데 거기서 35%만큼 폐기되는 것을 빼니까 그게 70g이 됐다. 정미 중량이 됐다. 이런 말이죠. 요 70g에다가 폐기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70g보다 더 많이 발주를 했겠죠? 그 발주량에서 35%만큼 빼고 나니까 70g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 발주량 100%란 말은 정미량 더하기 폐기량이니까 폐기량이 35%다 그러면은 정미량은 65% 나오겠죠? 정미 중량은 70g이라고 했으니까 70g이 이 65%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주량을 구하려면 1%를 구한 다음에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100%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70g을 65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7.6g이 나온다. 가장 근소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고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발주량은 정미 중량 더하기 폐기율이라는 것만 딱 하나 암기하시고 이 폐기율은 발주량을 기준으로 한 거다. 그래서 정미 중량의 퍼센트는 100%에서 폐기율을 뺀 거니까 1 마이너스 폐기율이다. 그걸 퍼센트로 바꾸면 발주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미 중량 나누기 1 마이너스 폐기율. 그래서 계산기로 70 나누기 1 마이너스 0.35니까 0.65겠죠? 나누기 0.65 이렇게 해주면 바로 107.6g이 나오게 됩니다. 단체 급식 시설의 작업장별 관리 방법에 대한 OX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되는 생선용, 채소용 구분해서 식중독균의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 맞겠죠? 개수되는 생선용, 채소용 구분합니다. 가열하고 조리하는 곳에는 당연히 환기장치가 필요하다. 맞고, 식품 보관 창고에 식품 보관 시에 바닥과 벽에 식품이 닿지 않게 한다.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지만 자외선 등은 모든 기구와 식품 내부의 완전 살균에 매우 효과적이다. 조리기구 살균에 자외선이 아주 효과적이긴 하지만 식품 내부의 완전 살균에 효과적이지 않아요. 자외선이 식품 내부 완전 살균까지 하지 못한다. 생선 조리 방법의 OX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광과 술은 비린내를 없애는 용도로 사용한다. 맞죠? 생광과 술을 비린내 제거에 사용합니다. 처음 가열 시에 수분가는 뚜껑을 약간 열어서 비린내를 휘발시킨다. 비린내 성분은 가열하면서 뚜껑을 열어서 휘발시킬 수 있습니다. 모양 유지, 맛성분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양념 간장 끓을 때 생선을 투하한다. 이것도 맞고요. 하지만 선도가 약간 저하된 생선은 조미를 약하게 뚜껑을 덮고 짧은 시간 끓인다. 선도가 저하됐으면 비린내도 심하겠죠? 조미를 약하게 하면 안 될 테고 뚜껑 덮으면 안 되겠습니다. 간디스토마는 제2중간 숙주인 민물고기 내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다가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가?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 내에서 피낭 유충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존재하다가 민물고기를 회로 먹거나 날것으로 먹게 되면 인체에 감염을 유발하겠죠? 이 피낭 유충은 메타세르카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에도 낭이 있으니까 껍질 피, 주머니 낭이겠죠. 포낭 형태로 생겨서 민물고기 내에서 숨어있다가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메타세르카리아. 간디스토마는 메타세르카리아 피낭 유충 형태로 존재한다. 환자나 보균자의 분뇨, 덩이겠죠. 덩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경구 감염병은 장티푸스입니다. 자, 분뇨는 장에서 생성되죠. 장티푸스. 환자나 보균자의 분뇨에 의해 감염을 일으키는 경구 감염병은 장티푸스입니다. 과량 조사 시, 조사란 말이 쬐는 거죠. 과량으로 쬐었을 때 열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적외선입니다. 자외선 아니고 적외선이 따뜻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량으로 조사 시 열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존 상소량이 적다는 것은 유기물이 잔류하여 오염도가 높다는 거겠죠. 물에 녹아있는 용존 상소가 적다. 물이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깨끗하다 아니고 어패류의 생존에 좋지 않겠죠? 채소류를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이 아닌 것은 채소 매개 기생충에는 회충, 구충, 편충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구조충은 덜 익힌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존재하는데요. 사진은 너무 징그러워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m에서 3m까지 큰다고 해요. 유구조충은 돼지 구조, 그리고 채소 매개 기생충은 회충, 구충, 편충이 있다.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사용하는 기체와 서한량은 한계 허용량입니다. 허용량.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사용하는 기체는 CO2입니다. 이산화탄소고 한계 허용량 서한량은 0.1%가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 지표 CO2는 그 한계 허용량이 0.1%다. 어떤 분은 공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마시는 거의 80%가 질소죠. 그리고 20% 정도가 산소입니다.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고 이산화탄소는 0.1%만 넘어도 많이 오염된 겁니다.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0.75 기압이고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1.5 기압일 때 식품의 상대습도는 자, 상대습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수분 활성도를 구할 때 그 개념과 비슷합니다. 자,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기준으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니까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분모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0.75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기로 해야 되니까 아예 분수로 나타내지 마시고 분수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셨다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분의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은 이렇게 나누기죠. 나누기 분수라는 게. 그래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 나누기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그렇게 바로 이쪽에 계산기를 켜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0.75 나누기 1.5 이렇게 하면 0.5가 나오겠죠. 그래서 50%다. 그래서 답은 2번 50%가 되겠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 사람과 동물한테 다 감염시킬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한젖병, 홍역, 광견병 모두 인수 공통 감염병 맞습니다. 광견병 사람한테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조류에만 걸리는 겁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 아니다. 탄저, 홍역, 광견병이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소음의 측정 단위인 데시벨, dB, 데시벨은 음압의 단위입니다. 음속 아니고 음역 아닙니다.
소음 측정 단위인 데시벨은 음압의 단위다. 자외선의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자외선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형성하고 살균 작용을 하며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구 진탕증 유발 이건 아니에요. 자외선은 비타민 D 형성, 살균 작용, 피부암 유발이다. 식품의 열량 표시는 몇 킬로칼로리 미만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5킬로칼로리입니다. 5킬로칼로리 미만은 열량 표시 때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집단 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유화, 에멀전은 아주 잘 섞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유, 마요네즈, 잣죽이 유화에 의해 형성된 식품입니다. 하지만 주스는 아닙니다. 주스는 완벽히 물과 과일이 서로 섞인 게 아니에요. 유화된 건 아닙니다. 우유, 마요네즈, 잣죽이 유화에 의해서 생성된 식품이다. 달걀의 보존 중에 품질이 변하는 걸 살펴보면 점점 신선도가 떨어져서 수분이 증발하고 농후난백, 흰자죠? 흰자가 좀 묽게 되는, 물처럼 형태가 변하는 수양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난황막의 약화, 노른자 막이 얇아지면서 노른자가 잘 터져버리겠죠? 깨자마자. 하지만 산도의 감소는 아니고 달걀이 오래돼서 신선도가 떨어지면 산도, pH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됩니다. 신선도가 떨어지면 달걀의 pH 값은 증가한다. 자, 유지, 기름 중에 존재하는 유리수산기, OH로 나타내는데요. 이 유리수산기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세틸가입니다. 이 아세틸가라는 것은 유지가 빈호화돼서 서로 분리되는, 유리되는 아세트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 수다, 양이다. 하이드록시기의 양과 관계 있는 값으로 자, 유지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수치가 바로 이 아세틸가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이 있지만 아세트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양이다. 유지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수치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수산화 칼륨의 양이니까 이 유리수산기의 함량은 아세틸가로 표시한다.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자, 지질에는 단순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이 있는데 이 단순지질이 이 중성지방입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고 복합지질은 지방산과 알코올의 다른 화합물이 결합된 지질을 말합니다. 유도지질은 단순지질, 복합지질의 가수분해로 얻어지는 지용성 물질이 유도지질입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성지방, 단순지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질의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우유와 건멸치입니다. 그리고 뱅어포, 치즈 등에도 이 양질의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달걀, 오리알 아니고요. 소고기, 돼지고기도 그럴듯하지만 질 좋은 칼슘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양질의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우유와 건멸치다. 지방이 굳는 지방의 경화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겁니다. 지방을 딱딱하게 굳히는 경화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유지 제품이 마가린과 쇼트닝, 경화유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들 제품의 제조 원리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한 후 니켈과 백금을 촉매제로 고체유로 만든 겁니다.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서 액체 형태를 고체 형태 기름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지방의 경화를 이용해 마가린과 쇼트닝, 경화유를 제조하는 원리입니다. 식품의 수분 활성도란 임의의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 있어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순수한 건 분모로 간다. 기준이 되는 게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고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은 분자로 가서 식품 수증기압 나누기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퍼순이다. 식퍼순. 그래서 이 통상 이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물의 수분 활성도인 1을 넘을 수 없다. 이건 맞는 답이에요. 물의 수증기압이 1이니까 분모에 1이 가고 식품의 수증기압은 그보다 작겠죠? 분자에 더 작은 수가 가면 이것 역시 1을 넘지 않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물의 수분 활성도인 1을 넘을 수 없다. 옵니다. 식품의 수분 활성도 구하는 공식은 식품의 수증기압 나누기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다. 식퍼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중금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독에 사용되는 약을 중금속 기량약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에요. 중금속 해독은 기량약으로 합니다. 중금속 해독제 기량약. 중금속과 결합하기 쉽고 체외로 배설하는 약은 없다. 아니에요. 중금속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설하는 약이 있습니다. 중독 증상으로 대부분 설사, 두통, 고열을 동반한다. 아닙니다. 중독이 됐는 줄도 모르고 증상 없이 수년, 수십 년을 무증상으로 있기도 합니다. 무기중금속은 지질과 결합을 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고 산화작용을 한다. 이 중금속은 수은, 납, 카드뮴인데 얘들 지질과 결합해서 산화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중금속 해독약은 기량약이다. 자유수, 유리수라고 하죠. 반대로는 결합수가 있고요. 자유수의 성질은 수용성 물질에 용매로 작용한다. 용질과 용매 아시죠?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에 그걸 녹이는 용매로 사용된다. 맞고요.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된다. 자유수, 유리수 성질 맞습니다. 비중은 4도씨에서 최고이다. 건조로 쉽게 제거 가능하다. 다 유리수, 자유수의 성질 맞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되지 못한다? 성장에 이용됩니다. 자유수, 유리수는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신고와 허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신고 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식품 제조 가공업 다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단란주점 허가 받아야 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신고 대상 업종이지만 단란주점은 허가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이 아닌 것은 병원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보고조리 판매업소 모두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입니다. 하지만 식품첨가물 제조업소는 꼭 조리사를 두어야 되는 영업이 아닙니다. 병원 운영 집단급식소, 지자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보고조리 판매업소는 꼭 조리사를 두어야 된다. 자, 어패류의 신선도 판정 시 초기 부패의 기준이 되는 물질은 트리메틸아민이죠. 비린내를 내는 물질이기도 한 트리메틸아민은
어류의 신선도 판정 시 초기 부패의 기준이 된다. 트리메틸아민. 식품 첨가물과 그 사용 목적에 대해서 짝지어 보면 글리세린은 용제 맞습니다. 녹이는 물질, 다른 물질을 녹이는 용제로 쓰이는 글리세린. 초산 비닐 수지는 껌 기초제 맞고요. 초산 비닐 수지 껌 기초제다. 탄산 암모늄 팽창제로 쓰입니다. 탄산 암모늄은 팽창제다. 하지만 규소 수지는 이형제 아니고요. 이형제는 뭔가 분리시키거나 잘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규소 수지는 이형제 아니고 소포제입니다. 거품을 제거하는 거죠.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로 쓰이는 규소 수지. 생육이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세균입니다. 생육이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다. 그 말은 수분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죠. 생육 환경 중에 수분이 아주 많다. 자, 세균이 그런 조건에 부합합니다. 수분이 아주 많아야만 생육 번식 조건이 형성되는 것은 세균입니다.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그러냐면 우리가 세효곰 이렇게 외웠었죠. 세균, 효모, 곰팡이 중에 수분이 가장 많아야만 생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생육 조건을 가졌다. 그 다음이 효모, 그 다음이 곰팡이입니다. 세균이 0.94, 효모가 0.88, 곰팡이가 0.80. 내건성 곰팡이는 건조해도 생기니까 0.65로 가장 낮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는 세효곰입니다. 세효곰. 세균, 효모, 곰팡이 순이다. 파란 감자와 청색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독성분은 솔라닌입니다. 솔라닌은 싹이 난 감자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녹색으로 변한 그런 감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솔라닌.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은 아까 신고 업종 나왔죠?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식품 제조 가공업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단란주점은 허가 대상이었죠? 유흥주점 마찬가지로 허가받아야 되고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이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식품 조사 처리업 이 조사라는 게 식품에다 방사선을 쬐는 겁니다. 그렇게 살균하는 작업. 그래서 방사선 등의 위험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허가받아야 된다. 식품 조사 처리업 허가받아야 되고요. 단란주점 영업 아까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 영양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맞는 것 한번 볼까요? 한 번에 먹도록 포장 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맞고요.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탄수화물에는 당류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된다. 탄수화물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 단당류, 이당류가 단순당이고 전분, 식이섬유같이 다당류가 이 복합당인데 이런 복합당과 단순당, 당류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영양 성분 함량은 씨앗, 동물 뼈 같은 비가식 부위 먹을 수 없는 부위죠. 비가식 부위도 포함하여 산출한다. 틀렸습니다. 먹지 못하는 부분의 영양 성분 함량은 포함해서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먹도록 포장 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하고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탄수화물의 당류는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는 복합당이고 단당류, 이당류가 단순당, 당류인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표시한다. 씨앗, 동물 뼈 같은 비가식 부위는 영양 성분 함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상 명시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식품위생감시원은 과대 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 단속합니다.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지도,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생산 및 품질 관리 일지의 작성 및 비치 이건 감시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내부에서 하는 거겠죠. 국내에 허가된 인공감미료는 사카린 나트륨 허가돼 있습니다. 설탕의 300배의 단맛을 낸다는 사카린 나트륨 몸에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허가돼 있습니다. 국내에. 하지만 자동차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에틸렌 글리콜 그리고 간암을 유발하는 걸로 밝혀진 둘신 최근에 발암물질로 안정성이 의심된다 사이클라민산 나트륨 이런 것들은 인공감미료로 사용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카린 나트륨은 현재 허가된 감미료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것은 유행성 간염, 급성 회백수염, 감염성 설사증 모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겁니다. 하지만 돈단독증, 돼지 돈자죠? 돈단독증은 바이러스에 의한 게 아니고 돈단독균에 의한 겁니다. 돈단독균은 돼지나 기타 가축들의 폐혈증을 유발하는 그런 균인데요. 돈단독증은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이 아니고 유행성 간염, 급성 회백수염, 감염성 설사증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된다. 조리된 식품이나 반조리된 식품을 해동하는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선조림, 된장찌개, 밥을 할 때는 센 불로 가열한 후 약한 불로 한다. 하지만 새우튀김을 센 불로 했다가 약한 불로 하는 거 아니고 자 기름의 온도계를 가지고 재서 일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조리를 하는 거죠. 생선조림, 된장찌개, 밥을 할 때는 센 불로 가열한 후에 약한 불로 한다. 단체 급식의 시설별로 고유한 목적은 학교 급식은 편식교정, 병원 급식은 건강회복 및 치료, 산업체 급식은 작업 능률 향상 모두 각각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군대 급식은 복지 향상 아닙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났을 때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군대 급식의 목적은 전투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학교 급식은 편식교정, 병원 급식, 건강회복 및 치료, 산업체 급식, 작업 능률 향상, 군대 급식은 전투력 발휘다. 토마토 크림 수프의 우유 응고 현상은 산에 의한 응고입니다. 토마토에 새콤한 유기산이 있겠죠. 그 산과 우유가 반응을 해서 응고되는 것이지 당에 의한 거, 효소에 의한 거, 염에 의한 응고 아닙니다. 토마토 크림 수프 우유 응고 현상은 산에 의한 응고다. 기름을 여러 번 재가열해서 사용하면 뭔가 안 좋겠죠? 색이 진해지고 거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산화 중합 반응으로 끈적끈적한 점성이 높아진다. 풍미가 좋아진다 아니고 항산화 물질이 생겨 산패가 억제된다 아니겠죠? 이게 항이겠죠? 항산화 물질이 생겨 산패 억제 아닙니다. 색이 진해지고 거품 생기고 산화 중합 반응으로 점성이 높아진다. 기름을 여러 번 재가용 사용하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채소 조리 OX 퀴즈 한번 해보면 시금치는 산을 넣으면 녹황색으로 변한다. 옵니다. 자,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당근은 산을 넣으면 퇴색된다. 틀렸습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산 알칼리 열에 아주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을 넣는다고 퇴색되지 않는다. 양파는 알칼리를 넣으면 백색으로 된다. 알칼리를 넣으면 백색이 되는 게 아니라 산을 넣으면 백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산에 의해 청색으로 된다.
가지는 산을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청색 아니고 붉은색이다. 자, 다시 한번 문제 형식으로 살펴보면 채소 조리 시 색의 변화로 맞는 것은 시금치는 산을 넣으면 녹황색으로 변한다. 이건 맞고요. 당근은 산을 넣으면 퇴색된다. 당근의 카로티노이드가 산 알칼리 열에 안정적이라고 했죠? 퇴색되지 않습니다. 양파는 알칼리를 넣으면 백색된다. 아니고 산을 넣으면 백색된다. 가지는 산에 의해서 청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산에 의해서 적색으로 되죠? 소금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면 채소 절임 시 수분을 제거한다. 효소작용을 억제하고 아이스크림 제조 시 빙점을 강화시킨다. 맞습니다. 빙점, 어는 점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얼도록 해서 판매할 때 잘 녹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소금을 씁니다. 하지만 생선 구이 시 석쇠 금속의 부착을 방지한다. 이런 기능 없어요. 생선 조리 시에 식초를 적당량 넣으면은 생선의 가시를 연하게 해줍니다. 생선 자체를 연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취, 비린내를 제거하는 효과 있고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을 연하게 하여 맛을 좋게 한다. 살을 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좀 더 단단하게 하겠죠? 탱탱하게. 그래서 생선 조리 시 식초 넣었을 때 연하게 하여 맛을 좋게 한다. 이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듣기로 끝내는 보고조리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그 마지막 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